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전 의원들. 이들은 올 1월 헌재 결정에 불복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어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행정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기한을 단 하루 남겨놓고 항소장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 상실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보통 각하 처분된 사건에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조계에서는 이틀 전 전주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주지법은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낸 소송에서 의원직 박탈은 무효라고 봤는데 이 판결 취지가 국회의원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판결은 헌재의 결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판결 직후 법원 행정처는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고 헌재 결정이 월권임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자평했다가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법률 해석 권한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표면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최고재판소의 지위를 놓고 다투는 헌재와 대법원의 신경전 속에서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서울 지역 A로스쿨 원장을 찾아간 것은 지난 19일. 이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졸업시험에 낙제해 내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면담을 자청한 겁니다. 그런데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들을 합격 처리해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부터 로스쿨 저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로스쿨 논자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를. 신 의원이 이 로스쿨 관계자를 국회의원회관으로 따로 불러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하길래 저희 집이 그쪽에서 가깝기 때문에.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같은 당 동료 의원들 역시 해당 대학 고위 관계자에게 다른 로스쿨보다 졸업시험 커트라인이 높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아들이 낙제해 부모로서 상담을 하려고 찾아갔을 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주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엇나간 자식사랑이라며 신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해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A로스쿨 측은 신 의원 아들에 대해 최종 낙제 처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겁에 질린 미군 병사의 머리 위로 혈흔이 흩어지고 부상당한 병사를 배경으로 폭탄이 떨어집니다. We continue to harm the minds of your soldiers and sow fear. IS가 미국을 비롯한 60개 국가에 대해 테러 위협을 가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IS가 악마의 연합이라고 칭한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등은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S는 세력을 과시하려는 듯 자신들의 수장 칼리프의 영토가 영국보다 크다고 주장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지지 세력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인종의 IS 대원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IS는 프랑스에 대한 2차 테러를 위협하는 영상을 또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Sur notre sol, nous viendrons démolir vos pays. 한편 지난달까지 IS가 점령하고 있던 이라크 북서부 지역에서는 서방의 공습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땅굴망이 발견됐습니다. 탄약과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출입구는 모두 주택으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IS는 시리아 내 점령 지역에도 땅굴을 건설했을 가능성이 높아 IS 격퇴를 위한 공습 위주의 작전은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터키 정부가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보여주는 레이더 궤적을 공개한 데 대해 러시아 정부는 다른 항로도를 내놓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격추된 전투기에서 살아남은 부조종사까지 내세웠습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никаких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не было. Ни по радиообмену,
그러자 터키군은 영공 침범을 경고한 육성 오디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You are approaching Turkish airspace. Change your heading south immediately. 러시아는 보복 조치에 나서 시리아 북부 지역을 공습하고 최신형 S-400 지대공 미사일까지 배치했습니다. 사거리 400km의 S-400 미사일은 터키 공군은 물론 시리아에서 작전해버리는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 달래기에 나섰고 Rusya bizim dostumuzdur, komşumuzdur. 러시아도 무력 충돌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지만 стали наноситься прицельные и весьма эффективные удары нашей авиации. Воевать с Турцией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Отношение к турецкому народу у нас не изменилось. CNN은 이번 사태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며 3차 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싸이가 자신의 7번째 정규 앨범에 선배 가수인 고 신해철을 위한 노래 드림을 실었습니다.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 생방송에서는 곡의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신해철이 평소 술자리에서 했던 말을 토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가사를 썼다는 싸이. 인생 전체가 꿈이고 긴 꿈에서 깨는 것 아닐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의 공동 작사가로 신해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음원 수익은 모두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싸이는 앞서 강남스타일의 성공 이후 자신과 관련해 달린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미국병에 걸렸다. 사실 걸렸었습니다. 걸렸었고 그래서 강남스타일 이후로 곡도 사실 잘 안 써줬고 또 초심을 찾는 건 훈련소를 2번 가는 것보다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수록된 6집 앨범 이후 3년 5개월 만에 7집 앨범을 공개하는 싸이. 일명 내수용이라는 나팔바지와 수출용 데디 2곡을 더블 타이틀로 내세워 팬들 앞에 돌아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네,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이보다 더 솔깃한 정보가 있을까요? 밥맛 좋은 식당들의 맛의 비결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애들이 요즘 보면 빵하고 우유만 먹거든요. 아침을. 우리 애도 아침을 안 먹고 나가는데. 하지만 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 아무리 입맛이 점점 서구화된다고 해도 한국 사람에겐 역시 밥이 최고죠. 예부터 삼시세끼만 잘 먹어도 천하에 내노라 하는 보약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건강도 지키고 영양도 만점인 우리 쌀로 만든 맛있는 밥 한 그릇. 그럼 건강한 밥상으로 우리 몸을 제대로 챙겨볼까요?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면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생각나는데요. 밥만 잘 먹어도 보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맛있는 밥상.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소문난 밥집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줄을 서 있는 이곳이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바로 그 집.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언론인들과 방송에서도 인정한 밥이 맛있는 식당이랍니다. 이곳은 바쁜 일상에서 한 끼 제대로 챙기는 게 쉽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인데요. 그럼요, 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있나요? 가족이 차려준 건강한 집밥처럼 소박하지만 맛있는 밥상. 무엇보다 갓 지은 밥맛이 제일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밥맛의 비결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반하는 걸까요? 밥이 잘 됐어요? 네. 밥이 먹어보면 잘 되는지 아세요? 주걱으로만 이렇게 해도 부드럽게 넘어가면은 밥이 잘 돼요. 밥이 좀 덜 되면 밥이 넘어가는 게 좀 딱딱하고 쌀알 느낌이.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안 쳐요.
밥을 조금씩 하니까 금방금방 없어지니까 빨리빨리 안 써요. 30인분 밥솥에 딱 15인분만 안 치는데요. 한 번에 많이 하면 밥이 눌려 맛이 덜하기 때문이죠. 밥을 기본적으로 맛있게 하려면은 밥이 제일 먼저 쌀 좋은 거를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떤 쌀이 좋은 쌀일까? 먼저 색이 희고 광택이 나야 하고요. 타원형으로 길이가 짧으면서도 쌀 아래 금이 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꼭 우리 쌀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건강한 밥상의 지킴이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인정한 밥이 맛있는 착한 밥집이랍니다. 쌀의 품질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과정이 바로 도정 과정인데요. 벼의 겨층을 제거해 배유, 즉 알맹이 부분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쌀을 깎는 정도에 따라 현미와 백미, 백미도 5분도, 7분도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하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뭐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싹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색채 선별기라는 거를 꼭 갖춰야 됩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모든 거를 이제 돌이라든가 뭐 불순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이제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포장을 하는 게 이제 색의 명도차를 이용해 쌀의 색이 이상하거나 쌀 이외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선별된 쌀이 안전하게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쌀룬에 영양소가 많이 함유돼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한 쌀. 쌀로 지키는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그럼 두 번째 밥을 만나볼까요? 고소한 밥 냄새. 보기만 해도 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이곳은 강화도에서 밥이 맛있기로 유명한 한 쌀보리 밥집입니다. 역시 밥맛을 결정하는 건 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꼭 이 쌀만 고집한다고 하네요.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쌀로요. 추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도정된 지 15일 이내의 것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69년 일본에서 도입해 197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온 품종인데요. 밥을 지으면 윤기와 찰기가 일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맛있는 우리쌀로 지은 밥에 다양한 나물을 넣어서 쌀보리 비빔밥을 만들어 볼까요? 고소한 밥 냄새 정말 맛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씹을 때 입속에 착도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막 통통통통통 뛰고 쫀득쫀득쫀득하고 사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계속 콧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이랑 국을 먹으니까 감기가 도망간 느낌이에요. 저기 가네. 건강을 지키는데 이 밥 한 그릇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충분할 것 같죠? 이번엔 또 어떤 맛있는 밥상을 맛보러 가볼까요?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면 이곳에서는 이렇게 무쇠솥부터 잔뜩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쇠솥인데요. 여기다 밥을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쌀을 안 치는 과정입니다. 아, 이 무쇠솥에 각각 밥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쌀이 유난히 하얗게 보이네요. 일반 쌀하고 찹쌀하고 한 7대3 정도를 이렇게 섞었어요. 근데 찹쌀이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또 찹쌀 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7대3 정도로 하면 굉장히 단맛이 좋아요. 물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도 단맛이 좋겠죠. 물을 잘 붓는 게 이게 아주 기술입니다. 좋은 쌀에 물의 비율을 잘 맞춰서 짓는 무쇠솥밥.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밥을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갓 지어낸 밥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일품이겠죠? 와, 정말 윤기가 좌르르, 찰기가 느껴지는 게 이 집 밥맛에 대해서는 두말 하면 잔소리겠네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는 매력의 무쇠솥밥. 맛이 어떠세요? 반찬이 필요 없어. 맛있어요. 내가 해먹은 거보다. 한국의 힘은 밥식 어디 외국인들.
번거롭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손님들이 밥을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식당에서 밥이 기본으로 맛있으면은 진짜 밥만 맛있으면 그냥 간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네, 골든타임 오늘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진호 전 새누리당 의원, 윤태곤 더무아 정치분석실장, 백성문 변호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은 밤 소방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차량과 주차장 기둥에 사람이 끼어 있다라는 신고로 소방 구조대가 아파트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을 했죠.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통상 시동을 끄고 주차를 하고 이제 차량에서 내릴 때 P 상태로 놓고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본 거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그러니까 D 상태로 놓고 시동을 끄고 내리다가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주차 구역 옆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 이게 가면서 문은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몸이 문하고 그 차체 사이에 껴 있는 상태로 이제 기둥에 이제 이게 압박이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차체와 문 사이에 끼어 있다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차문을 열고 나오자 그랬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랬는지 여기다 지금 두 발은 지면에 다 있었고 상체가 문에 끼어가지고 안으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네, 보도가 안 되었을 뿐이지 이렇게 주차장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실수가 불러오는 사고 뭐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올 초 4월에도 보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오다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차장 난간 같은 게 있잖아요. 주차장 난간을 뚫고 나가서 떨어져서 추락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식당에 차량을 이렇게 대야 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주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엑셀을 밟아버려서 건물 안으로 뚫고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 역시 저런 좀 유사한 사고가 좀 있었는데 좀 급하게 차를 대고 어디 갈 때 저도 이제 뒤에다 놓고 바로 문부터 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앞에 이렇게 받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데 이번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난 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차를 잘 됐나 안 됐나 이제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41세 여성이.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문부터 열고 다리 한 발을 내렸는데 상체는 안에 있고 다리가 되면서 옆에 기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기둥만 없었으면은 문을 열더라도 차가 앞으로 나가서 큰 사고는 없었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옆에 기둥이 있어서 문을 연 채로 이제 다리는 내려져 있고 상체는 운전대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리와 이 복부를 누르면서 좀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났는데 아무리 좀 급하더라도요 이제는 이 딱 P를 놓던가 N을 놓고 내리는 이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운전자의 조작 실수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생겼고 사망까지 이르렀고 어떤 차체의 문제로 보험의 어떤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을까요? 보험 혜택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에 주차구역을 굉장히 좀 좁게 해놔서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좀 좁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보면 차량은 많이 커졌는데 주차구역은 좁아서 차를 대고 양쪽 다 못 내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 주차구역이 좁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그걸 원인으로 해서 배상받기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만약에 청구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좁아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 주차구역을 만들 때 P로 그러니까 주차를 해놓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상태로 주차를 하고 차가 움직여서 기둥과 기둥과 이 사이에 낄 것까지 예상해서 주차구역을 만들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주차구역이 좁아서 난 거라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과 좀 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서 배상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동을 켠 채 기어 뒤에 두고 내린 실수가 이렇게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고로 이렇게 번졌네요.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인봉교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인봉교수의 가혹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제 진행되었는데요. 법원은 인봉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이 지금 10년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통상적으로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고요. 가끔 이제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 유형을 쭉 분류를 해서 뭐 이 같은 죄여도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 이게 아니잖아요. 뭐 징역 5년 이상이니까 일정한 구간을 정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간의 상한이 10년은 4개월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맞춰서 거의 최고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사람한테는 양형 기준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서서 인격적 살인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게 그리고 양형 기준보다도 높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들까지, 네. 20대 제자들까지 지금 징역 6년, 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걸 이제 검찰이 네. 구형한 양 네,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가 됐고 예. 또 여자 제자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제 여자 제자는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자 제자만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었어요. 근데 여자 제자 같은 경우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고 이 남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교수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뭐 어쩔 수 없이 그 폭행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선처를 구했지만 이번 죄질 과정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폭행에 사실상 가담을 한 공동정범 형태라고 판단을 해서 뭐 징역 6년이면 이게 이런 가혹행위면 6년이면은 뭐 적은 네.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 사건에서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건 사실 좀 이례적인 선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적 예. 살인 행위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심이기는 하지만은요. 네. 이게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엄중히 다뤄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사건 뭐 개요 잠깐 말씀드리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201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어떤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3년 3월에 이 피해자인 A 씨가 가해자인 이 B 씨죠. B 교수입니다.의 학회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 폭행이 시작이 되는데 실은 이 학회나 이 교수와 이 피해자가 있는 부분이 이제 디자인 쪽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일종의 도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런 특히 이제 가해자 같은 이 A 교수는 이 업계 디자인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회에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이 피해자는 그래도 이 라인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툭툭 때리는 정도의 폭행이었었고, 그다음 당연히 월급은 안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 피해자를 낮에 알바를 시킵니다. 그래 알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뭐 이런 돈을 갖게 하는 뭐 그런 일이 나오게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이 폭행이 점점 강도가 세게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스프레이, 이 최루가스를 얼굴에다 뿌려가지고 고문을 하고 이 비닐을 씌워가지고 뭐 소음을 막는다는 게 이게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피해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소변을 갖다 주고 이걸 포도주라고 생각해라라고 이제 먹였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 가장 또 나쁜 죄질의 판단 중에 하나 소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번에 징역 6년 받은 남조교 2명, 여자 3년을 통해서 너가 때려라라는 것을 이제 시키게 되거든요. 시키고 아프리카 TV를 하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게 되는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해서 12년에. 우리 교수가 굉장히 디자인 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K대 제2 교수인데요. 이미 다 뭐 신상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 나왔는데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고 이분이 했던 뭐 작품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제 보조금이죠. 지원금도 많이 타낸 이제 그랬던 인물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2심, 3심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심 법원의 의지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엽기적이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재판부가 또 새로운 이제까지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분 교수가 피해자에게 최루가스와 인분 먹는 게 있는데 어떤 걸 할래? 라고 선택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최루가스의 어떤 고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분 먹기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런 일종의 게임 같은 것도 했다는 게 더 악질적인 거거든요. 기존에는 최루가스 뿌리고 또 뭐 그 소변 먹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선택을 해가지고 너가 골라라.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 말살을 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피해자는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 내렸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3년 동안 당한 가혹행위에 대하면 좀 어떻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입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치료비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요. 과거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임분 교수가 400만 원을 공탁했었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0만 원 중에 그동안에 밀렸던 임금 얼마하고 뭘 계산해 보니까 위자료를 130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또 굉장히 언론에 논란이 되면서 그랬었죠. 더 비난이 이렇게 좀 가속화됐는데 이제 저는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형사에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내렸지만 민사 위자료는 굉장히 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안이면 수십억 대의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1억 원을 넘게 위자료가 인정이 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사망한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1심 재판부에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예. 양형 기준의 상한을 깨고 이 정도면 이제 상식과 인륜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민사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민사법원에서도 좀 더 그런 전향적인 판결을 좀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형사적으로 내가 이 정도 처벌을 받고 민사적으로 내가 이 정도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상징적으로라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상당히 돈이 필요한 게 치료에도 많은 돈이 든다고 하죠. 앞으로 네. 치료도 정신적인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원한 이별을 고한 어제 전국에 눈이 내렸습니다. 연결식장 곳곳에서 상서로운 눈이라는 뜻의 서설이 내린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어제 연결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무리 살인 놈을 내줄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 박물관 되게 중독 건강하네요. 확실히를 갖다 확실히로 그걸 갖다는 걸로 기억이 안 돼.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학생 장하기 힘들어요. 확실히. 사모하던 하나님 품 안에서 부디 안식하소서. 네,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아마 연결식 장면 TV로 많이들 보시면서 또 한 시대가 저문 느낌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유지가 이제 2013년 서울대병원 입원하시고 이제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운을 남기신 건데 이게 저 YS가 그 말을 했다는 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YS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별, 큰 산, 민주화의 상징인데 민주화라는 게 이제 독재를 무너뜨리는 게 민주화 투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런 이분법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 대 독재. 그런데 그걸 이루었던 분이 이제 통합과 화합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거는 이제는 말이죠. 어떤 진짜 그거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뭐가 분부 세력과 민주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어떤 화해, 뭐 영원함의 화해,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화두를 던져주고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 역시도 이제 제 동기들도 그렇고요. 제 선배들도 그렇고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견을 좀 나눠보는데요. 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저평가가 됐다. 우리가 그 IMF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업적과의 공들이 참 무너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거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애도와 국민들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또 돌이켜보면은 그 IMF라는 이런 것들이 당시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런 거대 자본, 투기 자본의 그 농간이 있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에 그 베일이 점점 밝혀지면서 아,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IMF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많은 공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몰라줬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에 그동안 워낙 또 저평가됐다는 그런 마음에 참 전 국민의 애도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5일간의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까 이제 화면 보셨으면은 뭐 확실히 이런 모습도 있었고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분이 참 포탈한 분이었구나.
지금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민심을 살려고 하는 분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방금 이제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평가된 데 대해서도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제 진영론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역대 대통령 지지도에서 상위권에 있죠. 네. 이분들은 말하자면은 산업화, 민주화, 보수, 진보진의 각각 대표주자로서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화 쪽에서도 껄끄럽게 생각하고 민주화 쪽에서도 이제 3당 합당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첫 번째 요인이 그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공의 역설이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쿠데타 걱정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공기나 다름없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워낙에 그 부분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별로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오히려 못 여기는 점이 있었는데, 통합과 화합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회창 전 총재가 음수사원이라고 얘기한 게 네. 바로 이런 그렇죠.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저께 이제 92년도 대선 후보 그 당시에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광고를 하는데, 그 탤런트 이제 이덕화 씨가 그 YS 그 저기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깨끗한 정치, 그다음에 과감한 개혁을 이룰 후보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김영삼 후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김영삼 후보가 그때 나와갖고 청와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 요새 뭐 박근혜 대통령 며칠 전에 립 서비스만 하는 국회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게 정치인이고, 입만 열면 뭐 국민 민생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건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분은 겉과 속이 언행이 일치하는 분이었구나. 깨끗한 정치 이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융실명제라든가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가 과감한 개혁, 그 뭐 하나회 해체라든가 뭘로 그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 나오실 때 정말 빈손으로 나왔다. 그래서 참 그런 점에서 담백하고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분이셨구나. 우리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원한 의회주의자 김영삼 전 대통령, 정치인이면서도 또 아버지이자 오빠이자 남편이었는데요. 어제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네, 차남인 김현철 씨.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열을 했죠. 바로 저기 추모 영상 보면서 저렇게 오열을 했는데요. 거제 주민들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넷째 여동생 덕선 씨가 그렇게 울면서 주저앉아서 사랑한다고 했지 않냐,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라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또 안타깝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제 저 영상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걸 남기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저렇게 다 모인 게 저번에 결혼 60주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현철 씨만 계속 보여서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이제 어제 전부 다 이제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지금까지 저도 기억을 하는 건 무언가 조금 유머러스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러니까 뭐 동네 같이 사는 주민들이 맨날 이렇게 등 두들겨주면서 잘 지내냐고 하는 그런 말에 굉장히 그 소탈한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 같고, 또 아까 그 신조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겉과 속이 같았다는 게, 이번에 마지막에도 결국 본인의 모든 재산을 또 사용 환원을 하고, 손명순 여사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소동 자택까지 이제 전부 다 기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그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저 연결 장면을 지켜보면서 모든 정치권이 좀 저런 부분은 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환 전 국회의장 수도사 할 때 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짠했고요. 근데 어제 이제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중정 모자를 쓴 장남.
뭐 비운의 황태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죠. 예, 김은철 씨라고 사실 우리는 김현철 씨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그 장남이죠. 지금 오른쪽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그가 이제 뭐 미국에서 사는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가 아니면 뭐 건강이 정상인가 아닌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지금 건강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은둔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이유는 아마 고등학교 때 아버지 그 당시 민주투사였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뭘로 인해서 학교 친구들하고 크게 한번 싸움을 해가지고 이 안면에 굉장히 많은 그 손상을 입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본인 신세 타령하면서 또 술로 세월을 낚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 정상적인 삶을 좀 살지 못해온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해온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 나타나서 그다음에 또 저 김은철 씨 아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뭐죠 영정을 들고 이렇게 운구를 했죠. 네, 82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 김 전 대통령 가택연금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이전에 정치인이다라면서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뭐 풀어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식이라고 해서 이제 갔다 오면 다시 또 어차피 가택연금이 되는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일제 당시 군부 정권, 군부 세력한테 마치 좀 뭐 군부 세력이 이런 것들 배려해준다 이런 좀 뉘앙스를 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자신은 분명히 아들의 결혼식도 가고 싶지만은 오히려 가택연금을 꿋꿋하게 당하겠다. 또 이렇게 맞서. 그러니까 아버지이 이전에 정치인이다라는 그때 또 하나의 어록을 남기셨었죠. 김영삼 대통령. 네, 은철 씨를 보니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깡마른 몸으로 휠체어를 탄 채 국장을 치렀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역시 비운의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습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저 김홍일 전 의원이죠. 저분도 1981년 그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말이에요. 안기부에 끌려가고 뭐 온갖 고문을 다 당한 것 같습니다.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이 파킨슨병, 고 김근태 의원도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파킨슨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거죠. 네,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은철 씨의 아들, 손자 성민군의 품에 안겨서 상도동 자택 거실을 돌기도 했는데요. 자, 영정과 함께 눈길을 끈 게 뒤를 따르던 훈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장입니까? 네, 거기 이제 무궁화 대훈장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훈장이 4개 있었죠? 그렇죠. 예, 경식 훈장, 또 정장, 부장, 금장이라는 이제 훈장들이 함께 따르면서 글쎄요, 이제 어제 그 영정든 이제 그 성민군은 은철 씨의 장남입니다.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장손이 그렇게 됐고요. 뒤에 저렇게 훈장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랬었습니다. 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만큼이나 가까웠던 인물 또 있지 않습니까? 김기수 지금 비서관이죠. 지금 비서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기수 비서관 같은 경우에 81년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 보좌라기보다는 이제 실무적 보좌에 가까운데 35년간을 보좌했고 세 분이 꼽힙니다. 보통 장항로 전 1부속실장이 있고 홍인길 총무수석이 있고 김기수 부속실장 이 세 분이 이제 뭐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걸 챙기는 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은 다 술의 혐의로 한번 다 구속이 됐던 분들입니다. 김기수 비서관은 한 번도 그런 잡음이 나온 적이 없고 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몽골 대통령 초청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기수 당시 이제 비서관이 오늘은 연미복이라고 합니다. 라고 드레스 코드를 말했는데 보니까 일반 정장을 입고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 혼자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2시간 동안 식사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참 그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차 속에서 김기수 비서관이 앞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수야 한강에 빠져 죽어라 그랬다고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또 기수 어디 갔노? 뭐 그런 이제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수야 어딨노?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일화도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연결식 참석 여부가 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날
건강상 이유로 결국 연결식장은 참석하지 못했죠. 그래도 좀 마지막 가는 길을 발인식 끝나고 마지막 가는 그 배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 지금 건강 상태라든가 봐서는 충분한 예를 좀 갖추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으로 보면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에 대해서 그때 발인식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적이었던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발인식에 참석해가지고 운구차가 떠나는 것까지 직접 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79년 김영삼 대통령의 박정희 전 대통령 발인식에 참석에 대한 답례의 뭐 성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요. 어제 날씨가 워낙 안 좋았고 박 대통령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불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이 3번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귀국해가지고 첫 번째 조문을 갔을 때, 그리고 긴급 국무회의를 했을 때, 그리고 어제까지 메시지가 있었으면은 뭐 고인이 이제 이런 공과가 있었었고 뭐 이러한 분이다라고 메시지가 있었으면 국민들이 볼 때도 대통령이 마음으로는 참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몸이 안 따라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못 가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세 차례다 전혀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메시지가 전혀 없었네요. 뭐 박 대통령이 여전히 앙금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아쉽습니다. 네. 연결식 이제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연결식이 끝나면서 빈소를 지키던 정치적 아들들 역시 모두 다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닷새 내내 빈소를 지켰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강진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강진에 가서 청산별곡을 다시 읽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운동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서강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이제 학자 생활을 하면서 93년 서강대 정외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YS 집권 초 1년차 아닙니까? 광명에서 경기도 광명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젊은 개혁적인 인사대였고 손학규 교수가 당시 민자당 집권자당인 민주자유당의 후보로 피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손학규 후보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대통령이 불렀다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하나의 해체 뭐였고 집권 1년차에 막 90% 뭐 이렇게 가니까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렀다. 그래도 손학규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손학규라고 하는 인물을 정계에 입문시켜주고 배지를 달아준 게 YS 대통령인 셈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아버지인 셈인데 지금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이 강진에서 그 토굴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불러서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이 불렀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YS하고 그런 인연도 있지만 YS하고 손학규 전 고문하고 비슷한 점이 여야 보수 진보를 양쪽을 다 경험해본 그다음에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 인간적인 예를 다 갖춘 점도 있지만 그렇게 본인이 거기 오래 있으면 본인이 특별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존재감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방송에서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소개 성과는 거뒀는데 일단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이제 국민이 불러주기만 하면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네, 이 청산별곡 보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도피를 하지만 청산이나 바다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청산별곡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전 대표가 청산별곡을 읽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또 맞물려서 내용과 맞물려서 계속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결식장에서 울려진 노래가 청산의 달을 잃었다지 않습니까? 그 유족들이 그 고인이 이제 평소에 이제 좋아했던 노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시킨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손 전 대표는 총선 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도 않고 야권의 상황이 그 전에 나오면은 단독으로 자기한테 다 뭘 맡길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건데 책임만 나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이 지나면은 뭐 야권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면서 큰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전에 들어갔던 야당 내용 이제 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그 신호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오영식 최고위원이 오늘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야권의 최고 화두가 문안박 연대지 않습니까? 이른바.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걸 하면 되는 거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받는 거냐라는 게 첫 번째 논쟁 지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 최고위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오영식 최고위원하고 유승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범주류로 원래 이제 분류가 되는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분들이 지금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11년에 한나라당에서 비근한 예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른바 이제 디도스 공격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였거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승민 최고위원하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친박인데 비박계인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손을 잡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지도부가 무너진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문안박이 되기 전에 만약에 오영식, 유승희 여기다가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은 뭐 비주류 중에서 최고위 내에 이제 좌장격이니까 이분들이 먼저 사퇴를 하면은 문재인 지도부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뭐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게요, 단순히 이제 친노, 비노, 구도 플러스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사람이 언제 제일 화가 났냐면요, 무시당했을 때 제일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그 대회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뽑힌, 그래서 최고 득점자니까 대표 최고위원이고, 그 다음에 뭐 주승용 최고위원이 두 번째 최고위원이고, 딱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권을 이 사람이 우리하고 사전에 이런 방구 상의도 않고 뭐 문안박으로 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 화가 나는 거죠. 무시당한 기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친노 비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당원 당규에 입각해갖고, 당원이라고 하는 당의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 당권이라고 하는 권력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위임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를 뛰어넘는 아주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명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최고위원 전체가 지금 좀 다 기분을 상당히 상해버린 것 같아요. 당의 문안박만 있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새정치 내홍 이렇게 깊은 애 날벼락이 하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4선 중진 변호사인 신기남 의원 얘긴데요. 아들 로스쿨을 낙제했는데 로스쿨 원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이건 정말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이게 과거에 윤우덕 의원이 한번 취업 청탁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훨씬 셉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뭐 대학 로스쿨을 다니면서 로스쿨 졸업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낙제를 하면 변호사 시험을 못 봅니다. 근데 낙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 정도 자질이 충분하면 졸업시험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찾아가서 일단 이 낙제된 부분을 해결해 주면 로스쿨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도록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에서도 발칵 뒤집혀서 이제 어제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 김한규 회장의 이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 정도 이게 정말 사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고 성명도 냈다고 하죠. 지금 국회 윤리특위 이제 회부할 것을 이제 촉구하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신기남 의원은 현재 아들이 이렇게 낙제를 해서 그냥 참담한 신주에 찾아갔지. 부모로서 상담을 찾아갔지. 그 부분을 뭐 80%까지 올려주겠다 한 적 없고 난 법무부에 그렇게 압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진상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이라면 문제인데 지금 보시듯이 신기남 의원 지금 밑에 보시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 높여주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팩트 체크 하나는요. 신기남 의원 측도 상담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찾아가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사 별로 좀 다른데 이 로스쿨이 이제 K대 로스쿨로 나오고 있고 몇몇 언론은 아예 이제 경희대 로스쿨이다라고 이제 실명 공개를 했는데 경희대 로스쿨이 실제로 좀 이 졸업시험이 다른 로스쿨에 비해서 이제 좀 커트라인이나 이런 게 좀 높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보도가 돼서 신기남 의원 측은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절대 안 받아줬습니다. 여기까지 팩트고요. 8명 모두 이제 탈락이 됐었거든요. 문제를 제기한.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그 상담 내용 중에서 이거는 이제 졸업시험이고 로스쿨. 그 다음에 요번에 구제만 해주면 그 다음 치르게 되는 변호사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 1,500명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합격률을 80%까지 자기가 좀 해서 이제 높여주면서 숨통을 트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조사되는 부분은 과연 그 발언을 했는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